그러면 앞으로 한 두 분 정도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저 끝에 계신 네, 파란색인가요? 옷 입으신 분. 저는 개인적으로 작가님을 레인보우 동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알게 돼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책들을 다 모으고 조금씩 읽고 있는데요. 여행을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책 읽는 습관을 알려주셨으니까 작가님께서 여행하는 습관은 어떤 건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정말 제가 여행 가이드 못지않게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제가 한 517개 도시를 돌아다녔어요. 밖에만 9년 정도 넘게 있었는데 거의 1년에 6개월 이상 밖에 있었던 시기가 꽤 10년이 넘었고요. 뭐 다른 것보다도 그 보이스 레코딩 기계를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주변에 전파하고 다니는, 거의 전도하고 다니는 방식인데 똑딱이 카메라 들고 가서 화각으로 풍경 가두지 마시고요. 보이스 레코딩 기능 있잖아요. 소리를 채집해 보세요. 그러니까 허리에 그냥 꽂고 다니면 돼요. 그거를 확인하시도 마시고 뭐 밥 먹을 때 대고 있는지만 확인하시고 하루 종일 있잖아요. 낯선 도시에 가서 낯선 이국의 도시에서 들려오는 종소리, 내가 알아들 수 없는 언어로 싸우고 있는 연인들의 소리, 초저녁 해질 무렵에 2층 집 난간에서 들려오는 리코더 소리, 뭐 이런 소리들을 그냥 계속 녹음을 하세요. 그래서 그날 밤에 엑스파일처럼 날짜로만 파일만 만드세요. 열어보지도 마시고. 그리고 계속 컴퓨터에 저장을 하셔서 한 1, 2년 정도 지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시절이 궁금할 때 그걸 한번 열어보세요. 그러면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그 누구에도 설명이 안 되지만 여러분은 거기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나밖에 못 보는 공간이에요. 그걸 소리로 받아 적으면 소리를 받아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종소리가 흘러내렸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시각 액체화시키는 거잖아요. 그 종소리는 뭐 어떤 글썽거림했다라고 이렇게 쓰듯이 소리를, 청각을 시각화하고 청각을 글로 받아 쓰는 거, 소리를 받아 쓰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방식은 제가 이렇게 현대적인 컨템포러리한 보이스 레코딩 기계를 이야기를 했지만 일 포스티노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네루다가 정치적인 망명 때문에 어떤 섬에 가서 피신해 있는 동안 우편 배달부가 시를 배우기 위해서 옵니다. 야, 거장이 우리 마을에 왔는데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막 촌스럽게 생겼고 이 녀석이 되게 거치니까 그냥 읽어 막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이 우편 배달부가 라디오로 계속 별빛을 녹음하고 라디오로 그 파도 소리를 녹음하고 이런 작업들을 거치고 그걸 받아 쓰잖아요. 나중에 그거를 네루다가 그 망명지역을 벗어날 때 그거를 선물로 줘요. 네루다가 꺼이꺼이 울면서 죽기 전에 자기는 가장 커다란 스승을 그 친구에게 배웠다라는 이야기를 고백할 만큼 중요한 시적인 어떤 그 태동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인간의 감각 중에 시각이 굉장히 현혹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이미지 시대라고 할 만큼 눈으로 현혹되기 되게 좋은데, 여행은 여러 번만의 속도를 갖는 경험이잖아요. 눈 뜨면 뭐하고 놀지만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야, 여행 가면. 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잖아요. 그럴 때 그 여행을 가장 매력 중에 하나는 바로 소리들의 소리를 채집하고 소리를 기울여 보는 방식.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익숙하다 보면 너무너무 매력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행기를 지금까지 딱 한 권 냈는데 패스포트라는 책이에요. 그 고비 사막에서 시베리아까지 횡단을 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무렵에 실현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근데 죽었다 깨어나도 크리스마스를 혼자 못 보내겠더라고, 이곳에서.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곳이 어디지 쳐보니까 그리스 정교라는 를 갖고 있는 국가더라고요. 그게 러시아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속초에서 블라디보스토크 가는 배를 탔어요. 상선을. 보따리 장사들이 가는 배를 타고 건너서 갔는데 정말 너무 외롭더라.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기차를 타고 3개월 반 동안 시베리아를 횡단을 하고 고비 사막을 횡단을 해서 한 6개월 정도 거친 책을 낸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소리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 제가 이제 9년 만에 여행기를 하나 내는데 바로 트래블 보이스 레코딩이라는 형식으로 한 10여 년 동안 제가 소리를 채집했던 걸 녹취를 푸는 이야기, 제가 채집했던 소리들을 글로 푸는 작업에 대한 책을 하나 낼 건데, 뭐 외계어처럼 느끼셔서 또 반응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어찌됐건 제 안에서 진정은 계속 가져가니까 여러분들이 또 관심 가져주면 또 친구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네,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러면 먼저 예, 한번 질문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좀 개인적인 질문이기도 한데, 아까 시나 희곡도 쓰시지만 번역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저도 좀 번역 관심이 있어서 문학 번역원도 다녀보고 했었는데, 번역을 하다 보면 궁금한 점이,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걸 했었는데, 그 문자 그대로를 옮기는 게 더 좋은지 아니면은 좀 어떤 분들은 번역가에 의해서 좀 새롭게 태어난다라고도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번역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약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이런 의미를 담는 것 같다라고 했으면 그 뭐 양쪽 문화적 차이도 있기 때문에 좀 생각을 담아서 좀 더 이게 더 독자들한테 이해가 잘 가겠다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은지 개인적으로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저는 사실은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의견을 드리기 조금 그런 게 그런 만한 실력이 아니고요. 전문 번역가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못 가지고 있고요. 제가 번역을 했던 건 제가 너무너무 좋은데 주변 사람에 알려주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주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시작을 했고요. 지금까지 냈던 책들이 전부 그런 책이었어요. 이를테면 제가 레디오 헤드로 철학하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다음 이번에 낸 책은 존 레논의 레터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좋은 책만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책만. 그리고 이거는 뭐 번역이건 창작이건 똑같은데요. 작가로서 가장 그래도 이 직업을 선택했던 것으로서 어떤 여전히 좀 행복하다, 허무하다는 지점이 있다면 한 권의 책을 몽상하는 지점이에요. 책이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야 내가 이런 글을 쓰면서 어떤 책으로 되겠다. 그 몽상의 과정이 너무 좋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창작도 그 몽상이 있듯이 번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읽은 게 우리 책의 매력은 뭡니까? 사유의 물성화잖아요. 생각이 물성이 돼갖고 나타나는 거. 그거 같아요. 그것에 대한 어떤 질감 같고 구체적으로 뭐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제가 이렇게 조언을 드릴 만큼 뭐 실력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장당 4,000원 받아가면서 한 아르바이트처럼 생각하고 일하기 때문에 그 생계형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쪽 두 번째 줄에 계신 여성분의 질문 받고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러니까 시를 이렇게 낭독하는 거를 들어본 경험이 많지가 않은데요. 강연하실 때 목소리랑 시를 낭독하실 때 그 느낌이 완전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훨씬 더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기도 하고, 저 또한 앞으로도 이제 시집을 읽을 건데, 그 낭독함에 있어서 팁이랄지 혹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면 더 잘 읽을 수 있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노래를 배우듯이 일단 소리내서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아이들이 동화책도 소리내서 읽으면서 인물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제가 신앙독 운동을 하기 시작한 포에트리 슬램 운동을 했던 이유는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제가 공연기획을 하면서 좀 먹고 살았었어요. 근데 이 동료 문의들 너무나 교과서에서 봤던 이 걸어다니는 유적들, 레전드들에 해당하는 이 선배님들이 이렇게 낭독을 되게 촌스럽게 하고 멋스럽게 하고 뻗쯤하고 자기신데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 이렇게 본인이 저렇게 잘 쓰셔놓고 저렇게 쭈뼛쭈뼛하고 뭐 이렇게 노래 시키면 아니 막 속소리를 그럴까라고 생각해봤는데 소리내서 거의 읽어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소리가 살아야 한국 문학이 산다라는 태제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왔고요, 제가. 그래서 다른 방법은 없고요. 일단 쓴 다음에 손에서 계속 읽어봐야 되고 실제로 여기서 시를 쓰시거나 글을 쓰신 분들, 특히 시나리오나 희곡 쓰신 분들은 더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희곡이나 시나리오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상상하면서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희곡을 쓸 때 가장 매혹은 내가 쓴 희곡이 누군가의 목소리를 입어서 나올 때 그걸 확인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목소리를 상상한다는 것은 희곡과 시나리오가 가능하죠. 물론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더 많이 상상하겠죠, 배우에. 근데 희곡, 연극은 목소리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목소리로 대중가요를 우리가 배우듯이 하는 방법이 제일 좋고요.
시나 희곡, 특히 시는 고백의 장르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일테면 스토리텔러적인 접근, 스토리텔링적 접근이 아니라 스토리텔러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 캐셔 고양이 아시죠? 이렇게 고양이 그 이상한 나라 앨리스 보면 삭삭삭삭 지워지고 웃음 이렇게 밑가에 웃음만 나오듯이 약간 시가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캐릭터가 없어도 되고 사건이 없어도 돼요. 근데 목소리만으로도 이루어져 있는 장르가 시예요. 그래서 시가 기도하고 속성이 다 있죠. 그래서 굉장히 고백의 유산, 인간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기도를 할 수 있고 시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구나 인간은 우리가 흔히 말하던 플롯이나 인과율, 스토리텔링, 원인에서 결과를 찾고 결과에서 원인을 찾아가는 형식으로 만들어지면서 생기는 이 리듬감들이 만약에 스토리텔링적 접근이라면 그렇게 만들어진 예술들이 있다면 시나 무용이나 회화는 내재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안내자에 존재할 지자를 써서 리듬이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만졌을 때는 못 느껴진다는 거죠. 즉 이걸 꺼내려면 소리내서 읽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읽었을 때 마치 대중 가사가 다시 오듯이. 그래서 소리내서 읽는 거를 습관을 갖다 보면 그 외국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개그맨들이 와서 맨날 이렇게 박종철인가 하는 친구고 영어법 제가 하는 거 보니까 막 소리내서 읽으면서 배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친해지려고 하면 좀 헤매도 돼요. 저는 좋아지면 헤매는 거에 대해 두렵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내가 적이라고 생각하면 헤매는 건 두려워요. 제가 나가 헤매고 내가 것이 들킬까 봐. 근데 좋아지면 헤매는 것이 하나도 안 두려워요. 그래서 시라는 거는 아까도 저에게 질문 던졌지만 어떤 헤매는 느낌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 멀미들이 되게 아름답게 느껴지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주최 측에서 질문을 한 사람 더 받아도 된다고. 예, 가장 빨리 드셨네요. 여기 죄송합니다. 계속 파란 옷 입은 분만 제가 자꾸 지적을 하는데. 저 다른 건 아니고 이제 그 시를 읽으면서 그 시인께서 자주 쓰시는 그 단어들이 가끔 발견되곤 하는데요. 다른 건 아니고 이제 뭐 최근에 좀 애착이 가는 단어가 있다든지 그러면 단어가 있다면 왜 그 단어가 애착이 가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단어 공부는 사실 작가한테 되게 중요하죠. 근데 누구나 자신이 좀 애착이 가는 단어들이 있는데 최근이라고 말하긴 뭐하고 저는 이렇게 수첩이 있거든요. 근데 하루에도 내가 하루에 단어 하나에도 설레지 못하고 있을 때 저는 제 자신 되게 반성을 많이 해요. 그래서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있고 단어 공부가 제일 중요한 공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요즘은 아이가 쓰는 단어들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화법들 이런 것들. 그래서 조만간에 제가 동시라는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의외로 아이들이 의성어 의태어를 안 쓴다는 걸 알았어요. 네. 많이 쓸 것 같은데 의성어 의태어는 수사잖아요. 뭔가 있고 그 이후에 붙어야 되는 데코레이션이라는 걸 인지를 해야지만이 하기 때문에 이 의성어 의태어는 상당히 그 어른의 산물이구나. 아이들은 되게 코끼리가 되고 싶어라고 해버리지. 뭐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데 되고 싶다 이렇게 말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에 좀 관심을 갖고 있고요. 네 번째 시집을 5년 반 만에 냈는데 수증기란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최근에는. 그래서 그 입김, 수증기 이런 단어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사라지고 났을 때 남겨있는 작은 어떤 기미들이랄까 물방울의 흔적들이랄까 이런 느낌들이 시 같기도 하고 우리가 사는 어떤 흔적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좋아하는 편이고요. 제가 지지난주에 연극 희곡집이 나왔는데 그 희곡집에서는 주구장창 표현하는 게 울음소리인데 울음에 대한 생각도 요즘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내년 정도 해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제 독자분이 저는 어느 정도 고정 독자 항상 있다 생각하고 글을 써야지 쓸 거 아닙니까? 없다고 생각하면 못 쓸 텐데 만나본 적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이들 제 작업들을 못 보신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제가 노출이 된 것에 비해서 특히
특히 제가 하는 공연 작업이랄지 이런 작업들은 거의 많이 못 보셨는데 기회가 있으시다면 내년에 또 제가 몇몇 작업들을 하니까 또 와서 그 음악극 같은 거 와서 보시면 그 또 흥미 있어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안타깝게도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그 전에 공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음 독한 습관 10월 23일 목요일 이곳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되고요. 다음 주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SBS 그리고 교육개발원에서 선정한 100대 명강의에 선정된 이화여대대학교 정지영 교수님이 오시고요. 다음 주는 서울에서 마지막 강연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광주 조선대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직후에 선생님의 사인회가 진행될 예정이니까 책 갖고 오신 분은 꼭 받으시고 저는 미리 받았습니다. 좋더라고요. 사회자니까 이게 좋네요. 자,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조심히 돌아가시고요.